단어별 기출문제 풀이과정 계속합니다. 238페이지 7번이죠?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서울 소재 상가 건물,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 기준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상가 건물이 경매 처분되었을 때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가능성은 없어져 버렸네요. 예, 그런 상가 건물 임대차의 기간은 2018년 10월 1일부터 1년이고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차임이 100만 원으로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는 약정이었었다면 월차임 100만 원 곱하기 100하면 그거 1억이네요. 1억 원에다가 보증금 5천만 원을 더하면 1억 5천만 원이죠. 예, 보증금 1억 5천만 원의 경우랍니다. 1항 을의 연체 차임액이 200만 원에 이르는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요, 주택이었었다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근데 상가일 경우에는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2기의 차임 연체밖에 없죠. 틀렸고요. 2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감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다시 감액을 하지 못한다. 감액 청구는 범위나 기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오직 증액 청구에 대해서만 제한을 두죠. 증액 청구는 20분의 1 범위 내에서, 그것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경과해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항도 틀렸고요. 3항 갑이 2019년 4월 1일부터 2019년 8월 30일 사이에 을에게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2019년 10월 1일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봐요. 묵시에 갱신이 발생하게 된 거죠. 이렇게 묵시에 갱신이 발생했다면 상가 임차인은 이제 언제든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도 있고요. 3개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4항 상가 건물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을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보증금 5천만 원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 받기 위해서는요, 소액 임차인이 되어야 되죠. 환산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면 그 상가 건물의 소재지가 서울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없는 임차인입니다. 5항 을이 임대차의 등기 및 사업자 등록을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2019년 1월 5일 갑이 상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한 경우에 병의 상가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을은 대항할 수 없나요? 대항할 수 없죠. 대항력을 주장하려면 을이 임대차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상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5항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 문제.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친구인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서 을로부터 바로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개업공인중개사 갑과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또 명의신탁 약정이 보이는데 아까 보셨던 명의신탁은 계약 명의신탁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어떤 명의신탁 약정이 보이세요?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지금 이렇게 말해요. 갑은 을과 을 소유의 X부동산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니까 갑이 매수인이었었죠. 갑이 매수인이었었고 을이 매도인이었었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은 누구 간에 이루어졌어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있었었잖아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있었었는데 갑이 병이라고 하는 자와 어떤 내부적인 합의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을에게서 병에게로 이렇게 등기 이전이 되었다고 하니까 나왔네요. 무슨 명의신탁? 예, 삼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의 구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 갑과 병 간의 약정이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 및 그 등기는 유효합니까? 언제나 명의신탁 약정 무효가 되는 거죠. 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등기와 물권 변동의 효과도 무효가 되게 될 겁니다. 기억 틀렸고, 니은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 병은 갑과의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병이 X부동산을 제3자에게 갑의 동의 없이 임의 처분했을 때 이거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나요? 네,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판례의 입장이라고 했었습니다. 니은은 맞고요. 조금 이따 부연 설명 다시 할게요. 그 다음에 디귿. 갑과 을 사이의 매매 계약은 유효하므로 갑은 을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여기 명의신탁 약정 무효죠. 등기와 물권 변동도 무효죠. 그러나 신탁자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건 아닙니다.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갑은 실명법 위반에 따르는 제재는 감수해야 되겠지만 계약은 유효하니까 원소유자인 매도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귿도 맞죠? 그 다음 리을.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갑은 병에게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명의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와 물권 변동이 무효가 되니까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박스 내에서 옳은 지문은 니은과 디귿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재작년 30회 기출문제였었는데요. 그 전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답이 또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 아까 계약명의신탁의 그림을 보셨었죠? 계약명의신탁은 이런 거였었어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아까 왜 주식회사 A하고 그 직원 갑 얘기 나왔었잖아요. 작년 기출문제.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거래의 자금을 제공해서 신탁자가 준 돈 가지고 거래로 나간 수탁자가 이제 어떤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 매매 계약에 근거해서 매수인인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등기 명의신탁이든 계약 명의신탁이든 언제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지만 이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이 등기와 물권 변동이 유효할 수가 있다고 했어요. 언제? 매매 계약이 체결될 당시 매도인이 선의였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가 되어도 등기와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탁자가 자금 제공한 신탁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다면 이 제3자가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제3자는 권리 취득하는 것이었었죠. 자, 그런데 명의신탁의 유형은요. 이런 계약 명의신탁도 있고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도 있지만 또 어떤 명의신탁이 있어요?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도 있거든요.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신탁자하고 어떤 수탁자 사이에 내부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명의신탁 약정이란 부동산상의 물권은 신탁자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고 단지 등기부상의 명의만 수탁자가 갖기로 하는 내부적인 합의, 약정이 명의신탁 약정이죠. 그러면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신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이들이
관할 등기관에게 등기 원인은 명의신탁입니다라고 말할까요? 걸리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까 가장매매의 형식을 취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형상으로는 신탁자가 매, 도인, 수탁자가 매, 수인의 형식을 취해서 마치 매매 계약이라는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의 변동이 있는 것처럼 꾸몄는데 훗날 보니까 그게 명의신탁약정에 의해서 단지 등기사항 증명서상의 명의만 이전된 것이 확인되면 명의신탁약정 무효가 되고 등기와 물권 변동도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요, 예전에 대법원 판례는요, 계약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자금 제공한 신탁자 동의 없이 임의 처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횡령죄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일관된 대법원 입장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전의 대법원은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해도 횡령죄가 될 수가 없지만 예전 판례는 여기서 이 양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임의 처분하는 일이 있다면 이거 형법상 횡령죄 구성 요건에 속한다. 또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임의 처분하면 형법상 횡령죄에 속한다고 판시했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이 몇 해 전에 기존 판례를 뒤집어서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에서도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임의 처분했어도 이것도 횡령죄로 볼 수가 없다라고 새로운 판례를 내놓은 겁니다. 왜 이걸 횡령죄로 볼 수가 없다고 한 거냐면 이 횡령이라고 하는 범죄는요, 형법 313조에 횡령죄가 어떻게 구성 요건이 나오냐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한 때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형법상 횡령죄의 주체가 되려면 그 자는 누구여야 합니까? 지금 제가 답을 먼저 말하고 여쭤본 거예요. 형법이 뭐라고 말하냐면 횡령죄에 대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횡령죄의 주체가 되려면 누가 되어야 돼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죠. 근데 보세요. 지금 신탁자가 준 돈 가지고 산 땅이나 집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나 집은 등기상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가 누구예요? 수탁자죠. 근데 그 부동산 누구 거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지금 다시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이 선이었다면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지 등기도 유효하고 물권 변동도 유효하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다시 질문. 신탁자가 준 돈 가지고 계약해서 산 땅 있죠. 등기상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자 이 수탁자로 되어 있죠. 근데 그 땅 누구 거냐고. 수탁자 거예요. 그거는. 등기가 유효하니까 유효하니까 수탁자 거예요. 단 신탁자가 준 돈 가지고 산 땅이거나 집이니까 신탁자에 대해서 부당이득의 문제는 있지만 등기상 증명서상의 명의도 수탁자이지만 부동산상의 실권리자도 수탁자예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팔았어도요, 지가 지집한 거지, 지가 지 땅 판 거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옛날부터 횡령죄가 될 수가 없다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횡령죄가 된다고 봤었어요, 대법원이. 그런데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폐기하고 다른 논리를 제공한 게 지금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 관계에서 수탁자가 신탁자 동의 없이 임의 처분한 땅이나 집 있죠. 그거 등기상 증명서 갑구상의 소유 명의자 병이었죠. 근데 그거 병 물건이에요? 누구 거예요? 그렇죠.
갚게 아니고 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만 무효가 아니라 등기와 물권 변동도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전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건 말소의 원인이 되겠죠. 그럼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게 타인의 재물, 갑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대법원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부가적인 논거는 뭐냐면 여기서 말이에요. 기존의 판례는 병의 임의 처분을 횡령죄로 처벌을 했거든요. 그러면 병이 형사처벌이 두려워서 임의 처분을 못하게 되죠. 그러면 누가 보호돼요? 그러면 저 매수인 갑이 보호되잖아요. 아니 이놈이 뭘 잘했다고 이걸 보호해 주냐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지금 금지하는 실명법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형사처벌을 해버리면 실명법을 전면 위반한 신탁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생겨버리니까 횡령죄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한 거죠. 근데 유의하셔야 될 것은요, 3자 간의 등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거지, 이것도 횡령죄가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는 수탁자가 신탁자 임의 동의 없이 임의 처분했잖아요. 임의 처분을 했으면 등기상 증명서 각구상의 소유자는 수탁자였죠. 근데 그건 누구 땅이었어요? 그거는 신탁자 땅이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 관계 속에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은 지금도 횡령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니까 요거는 횡령죄가 될 수는 있지만, 종전에 일관된 계약 명의 신탁에서 수탁자의 임의 처분 행위뿐만 아니라 새로운 판례는 3자 간의 등기 명의 신탁에서도 수탁자 임의 처분은 횡령죄로 볼 수가 없다라고 판례가 변경되고 나서 나온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러면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게 있네요. 2주 전에 소개를 했는데, 종전에는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묘지 설치자가 평온공연하게 얼마? 20년간 점유하여 수호봉제사하면 분묘기지권은 시효 취득된다고 했었죠. 근데 종전 대법원 판례는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권리이고 지상권은 전세권과는 달리 지료지급을 성립요소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 시효 취득이 되었다면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무상지료로 본다는 게 아주 오래된 판례였었죠. 그리고 최근에 무상지료에 관한 지문이 여러 번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달 말에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고 또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는 거죠. 단 지료 지급은 소급해서는 아니고 지료 지급을 청구하면 그때로부터는 지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기존 판례를 뒤엎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32회 시험이 시행되니까 이번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겠어요. 몰라요. 그건 이제 내가 하는 거지. 그런다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판례는 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9번.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하여 임차인 을이 주택의 인도를 받고 2019년 6월 3일 10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주민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 오후 4시네요.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16시에 X주택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등기를 마쳤답니다. 임차인 을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임차인 을이 2019년 6월 3일 2019년 6월 3일 몇 시? 네, 10시요. 10시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는 거네요. 대항 요건을 갖추고 확정일자도 그날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주택에 같은 날 갑의 채권자 병이 같은 날 16시에 같은 날 동일한 날 병이 근저당을 설정을 했다는 거죠. 근저당을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채권자 정은 다음 날 그러면 6월 4일이네요. 6월 4일 날 정도 근저당을 설정했대죠. 예,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지금 요 사례 속에서 보시죠. 요 사례 속에서 보시면 임차인 을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합니까? 6월 4일 0시에 대항력을 확보하게 되겠죠. 그런데 확정일자는 언제 받았어요? 6월 3일 날 확정일자 받았죠. 그럼 우선 변제권은 언제 발생해요? 6월 4일 0시 주간? 네, 0시에 대항력과 함께 발생할 겁니다. 근데 병근저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죠? 6월 3일 주간에 발생하겠죠. 네, 주간에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정근저당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겠어요? 6월 4일 네, 주간에 발생하겠죠. 그러면 날짜는 같아도요. 시간의 선후가 지금 있는 거죠. 네, 병과 정간에. 그런데 병은 이미 그 전날인 3일 주간에 저당권, 근저당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소멸 기준이 되는 권리보다 대항력 늦었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 변제권도요. 정에 대한 우선 변제는 시간상 있죠. 그러나 병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가 없으니까 만일 소액 임차인이라면 주택가액의 2분의 1까지는 을보다 먼저 배당을 받겠지만 그 외에는 을이 병이 전액 배당을 받고도 배당 금액 남아야 보증금 배당받을 수 있죠. 배당에서 못 받은 돈은 낙찰자에게 달라고 할 수 없게 될 거고요. 이제 문제 봅니다. 옳은 거 1항. 정의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을은 매수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자 보세요. 정의 경매 신청할 수도 있어요. 아까 그렸던 그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정의 경매 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병이 소멸 기준이 되는 것이고 소멸 기준 권리보다 늦게 확보한 대항력으로는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장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2항. 병 또는 정 누구든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에 매각으로 인하여 을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2항이 맞죠? 비록 정의 경매 신청했어도 병 소멸 기준 뒤에 있는 을은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항. 을은 X주택의 경매 시 경매법원에 배당 요구를 하면 병과 정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다. 자, 보증금 전액 배당을 말하면 최우선 변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선 변제 말하는 거죠. 그러면 병이 정보다 먼저 받아요? 아니, 을이 정보다 먼저 받냐고요. 네, 정보다는 먼저 받잖아요. 근데 병보다도 먼저 받아요? 아니에요. 병보다는 먼저 못 받는 겁니다. 병씨가 앞서 있습니다. 4항. X주택이 경매로 매각된 후에 을이 우선 변제권 행사로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X주택을 먼저 법원에 인도해야 됩니까? X주택을 법원에 인도해야 돼요? 매수인에게 인도하면 되겠는 거겠죠? 낙찰자. 그 다음에 5항.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집행권한을 얻어 강제경매 신청하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
경매 신청을 했다면 등기사항 증명서로 확인되겠죠?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임차인 말고요.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받을 수 있는 임차인이 또 있다 그랬어요. 누구죠? 임차권 등기권자요. 임차권 등기가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있었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소액 임차인들의 최우선 변제권도 배당 요구해야 줘요? 그렇다고 그랬죠. 최우선 변제권도 배당 요구해야 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었다거나 이렇게 경매 신청을 하게 되었다면 배당 요구 없어도 배당에 참여하게 되겠죠. 2항 정답입니다. 10번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1항.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과 관련해서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심지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 신청했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 비용은 물론이고 임차권 등기에 소요된 관련 비용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항이 틀린 질문 정답이네요. 페이지 넘어가 1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그러면 무슨 경매예요 이게? 이것은 강제 경매죠. 집행권원에 기하니까 반대 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해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매 절차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죠. 2항.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따르는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보세요.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최우선 변제권 말하는 거죠. 일정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 그러면 최자 없어도 최우선 변제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3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게 임차인의 동의를 받을 일인가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죠. 3항이 틀렸네요. 4항.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 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임차권 승계받죠? 근데 승계받아야 돼요? 아니요. 안 받을 수도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받고 싶으면. 1개월 임차인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 의사를 표해서 안 받을 수 있습니다. 5항. 주택에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 그러니까 채권적 전세 말하는 거죠. 그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준용하도록 합니다. 3항이 정답입니다. 12번.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말했는데요. 3항을 보시면 폐업 신고를 하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갑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자, 지금요, 문맥상 이 폐업 신고가 중개업 폐업 신고예요? 경매대리 폐업 신고예요? 매수 신청 대리인이니까 이건 경매. 지금 중개업 폐업 신고를 했을까요? 매수신청 대리 폐업 신고를 했을까요? 매수 신청 대리. 아니, 그러면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한 자에게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취소 처분 내려요? 아니, 조금 더 간단한 사례부터 보자고요. 중개업 폐업 신고를 하면 공인중개사법상 등록 취소 처분 내려요? 아니요. 아니, 그러면 자퇴한 학생한테 퇴학을 해요? 아니요. 이미 자퇴하면 학생 신분을 잃으니까 퇴학할 게 없죠. 그러면 매수신청 대리 폐업 신고를 했는데 매수신청 대리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이미 매수 신청 대리 폐업 신고를 했으면 그걸로 그 등록의 효력은 없어지니까 등록주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말을 안 해도 이건 무슨 폐업 신고예요? 중개업 폐업 신고했기 때문에 경매 대리 등록 취소한 거죠. 예, 그때는 매수 신청 대리 등록 취소 후 3년의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항이 정답이죠. 1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기업.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 할 수 있죠. 넘지 않으면 이득여도 못한다 그랬어요. 기억 틀렸고요. 니은.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죠. 기한 중 언제라도 지급하면 확정적 권리 취득하는 거고요. 니은 맞습니다. 디귿.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해요? 아니에요.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확정적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수인이 외국인이었었다면 뭐 해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경매로 취득하니까. 근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르는 신고는 해야죠. 언제까지? 6개월 이내에 해야죠. 언제부터 6개월? 그러니까 그날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매각대금 완납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하면 되는 겁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였었죠. 리을. 매각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지금 이 지문은 앞선 기출문제에도 몇 번 나왔죠. 1번 저당권과 2번 저당권이 있는데 2번 저당권이 경매 신청을 했어도 1번 저당권이 소멸 기준이 되는 거죠. 소멸 기준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매 절차에서 인수되는 저당권이라는 거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수되는 근저당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인수되는 담보가등기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보전가등기는 소멸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가 되고 소멸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가 되겠죠. 가처분 등기는 소멸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되고 소멸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가 되겠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있으면 선순위 가등기가 보전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냐에 따라서 매수 신고하는 입장에서 매우 안전한 부동산일 수도 있고 매우 위험한 부동산일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순위에 가등기 설정되어 있는 경매 물건이라면 그게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권리 분석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선순위의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를 등기사항 증명서만으로 알 수 있어요? 알 수? 전에 여쭤봤었는데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랬죠. 알 수 있다 그랬죠. 어떻게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써 있으니까. 읽어보면 알 수 있다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등기 원인도 다르잖아요. 매매 예약인지 대물번제 예약인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니은 하나만 맞습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14번. 갑과 을은 2019년 1월 25일 서울특별시 소재 갑소유의 X상가 건물에 대해서 보증금 5억 원에 월차임 6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은 X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답니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데 상가건물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럼 서울특별시에 있는 상가 건물이라면 상인법의 전면 적용을 받으려면 환산보증금이 9억 원 이하여야 하죠. 근데 지금 보증금이 5억에 월차임이 600이면 600 곱하기 100 하면 그 6억이네. 6억에다가 보증금 5억을 더하면 11억. 환산보증금 일정액 초과하고 있는 임차인 물어보고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기억. 갑과 을이 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그 기간은 1년으로 본다. 그 환산보증금이 9억 이하일 때 하는 얘기잖아요. 최단기간 보장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니은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자, 이 지위가 승계가 된다는 것은요, 임차인에게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웬 전세권? 금기한 지금 임차인에게 뭐가 있다고 출제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중 임차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동일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 이게 대항력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똑같은 얘기인데 입장만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힘은 어떤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매수하여 취득하든 낙찰받아 취득하든 간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 이런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는 주택이나 상가 건물이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대인의 지위도 확정 승계받게 되는 부담이 생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니은 보면 갑으로부터 X 건물을 양수한 병은 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 말은 갑에게 무엇이 있다 그 말이에요? 대항력이 있다 그 말이죠. 지금 환산보증금 11억 원인데 대항력이 있어요? 있다 그랬잖아요.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면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변제권 같은 건 주장할 수 없지만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해도 상가건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대항력은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지금 임차인 대항력이 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대항력 인정합니다. 니은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 을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에 달하는 경우에 갑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기가 아니고 리을 을은 사업자 등록 신청 후 X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취득한 정보다 경매 절차에서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우선 변제권도 환산보증금 일정액 이하여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기역, 디귿, 리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갑과 친구 을은 을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을은 2017년 10월 17일 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여 을 명의로 등기를 하였답니다. 이 사안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실명법 적용과 관련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또 명의신탁이 나왔는데 이번 명의신탁은 무슨 명의신탁이죠? 예,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지금은 뭐라고 말했냐면 갑과 을 사이에 친구 관계에 있다고 하죠. 그런데 갑이 신탁자였었고요. 갑의 친구인 을이 수탁자였었는데 지금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에 의해서 갑이 친구인 을한테 자금을 제공한 거네요. 그래서 을이 거래로 나아가 을이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병씨와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인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박스 안에서 옳은 걸 골라보죠. 기억. 갑과 을의 위 약정이 무효이다. 갑을의 약정이 뭐였어요? 명의신탁 약정.
명의신탁 약정은 항상 무효가 된다 그랬죠. 기억은 맞고 니은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 지금 이 말이에요. 병이 선이었었다면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다. 아니죠. 병이 선이었었다면 매매 계약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등기와 물권 변동이 유효한 거지 명의신탁 약정까지 유효한 건 아니잖아요. 니은 틀렸고 디귿 갑과 을 간의 위 약정을 병이 알지 못한 경우에 갑은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해요? 을이 취득하죠. 명의신탁 약정의 등기와 물권 변동이 유효하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디귿도 틀렸고요. 리을 갑과 을의 위 약정을 병이 안 경우에 을로부터 X 토지를 매수하여 등기한 정은 그러면 정 씨는 제3자가 되는 거죠.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까? 정은요 제3자이기 때문에 선의든 악의든 불문하고 권리 취득하게 되는 거죠. 기억 하나만 옳습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쉬었다 가겠습니다.